안녕하세요. 불평등한 선진국 책을 쓴 박지우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요사이 이제 말들이 많이 있죠.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예전에는 불평등했을지 모르지만 요사이는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나 30대 젊은 청년들이, 남성 청년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모든 남성 청년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남녀 간의 불평등을 잘 못 느끼는 20대 청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누굴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번 강의 때 했던 15% 정도의 상위 소득을 가진 부모님들의 청년들입니다. 아주 빡센 경쟁 속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는 해마다 3만 개 정도밖에 없고, 이 3만 개 정도 되는 일자리를 가지고 10만에서 20만이 넘는 청년들이 경쟁을 벌입니다. 여기에는 남자고 여자가 없죠. 그리고 이들이 마주치는 현실은 불평등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20세기만 하더라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낮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오히려 여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약 3%에서 4% 정도 이상 여성들이 대학 진학을 더 많이 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냐면요. 앞서서 대학 진학률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 4% 정도 더 높다고 했는데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4% 정도 더 많이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어떤 대학에 많이 가는 걸까요? 첫 번째는 방통대입니다. 방송통신대학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통신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는 대학이라기보다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가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의 평균 입학 연령은 27세에서 28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통신대학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대가 있죠. 각 대학의 부설 사이버대학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여성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즉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을 합치고 봤더니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은 거고요. 실제로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경우는 아직까지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높습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을 보면은 석사 과정은 남성보다 여성이 10% 정도 더 많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더 많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사 과정이 되면 역전이 됩니다. 여성이 45%고 남성이 55%이다. 10% 이상 남성이 더 많아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사 과정은 석사를 거쳐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석사는 여성이 10% 더 많았는데 박사로 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10% 정도 더 많아집니다. 즉 고학력으로 갈수록 남성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는 보이지 않냐면은 대학교에서는 보이지 않죠. 오히려 대학에서는 이미 와 있는 대학에서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보니까 동등한 경쟁자라고만 보입니다. 자, 본격적인 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20대 중후반부터인데요. 무엇의 차별이냐면 대기업 입사의 차별입니다. 앞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는 좋은 일자리 3만 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량이 대기업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일자리의 3분의 2 정도를 남성이 차지합니다. 대기업이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뽑아요. 특히 사무직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 있죠. 삼성, 현대, SK 이런 곳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동기, 같이 뽑힌 사람들 중에 남자가 더 많니, 여자가 더 많니? 대부분이 다 남자가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기업 이외의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죠. 그래서 사범대를 나와서 시험을 보고 약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요사이는 사법고시가 아니라 로스쿨이죠. 이런 식의 고시들, 전문직으로 진출하려는 노력들이 막강하죠. 그런데 남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남성을 많이 뽑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남성을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남성들 또한 나머지 좋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대기업으로 나타나는 가장 많은 좋은 일자리를 남성들한테 뺏겼으니까. 그 나머지 일자리에서는 여성의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에 휘말려 있는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과의 경쟁에서 처진다 또는 불리해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기업에서의 여성의 불리함이 오히려 나머지 일자리에서 남성의 불리함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도 20대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30대, 40대, 50대가 되면은 본격적인 불평등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평균 소득 차이는 15만 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차이의 일부는 뭐냐면 생산직에서의 차이가 많이 좌우합니다. 즉 생산직 남성들이 생산직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산업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30대 후반이 되면 남녀별 임금 격차가 87만 원이 됩니다. 거의 4배가 넘어가는 거죠. 15만 원이었다. 10년 사이에. 그리고 40대 후반이 되면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월 187만 원이 됩니다. 즉 남성이 400만 원을 받는다면은 여성은 210만 원 정도 받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격차가 많이 생기는 걸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경력 단절의 문제입니다. 즉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3, 4년 정도 육아와 이런 걸 하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이전에 일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전에 일했던 그 직장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정규직이었다가 또는 중소기업 정규직이었다가 또는 전문직이었다가 그 일자리들로부터 한 200만 원 이상 격차가 나는 그런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진입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이렇게 커집니다. 가장 커질 때가 그래서 50대 초반인데요. 이때는 200만 원 이상의 격차가 생깁니다. 이거를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남자들은 임금 소득이 계속 올라갑니다. 언제가 될 때까지 올라가냐면 5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올라가요. 왜?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같은 직장을. 계속 임금 인상이 되니까 경력이 인정이 되니까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50대 후반이 되면은 남성의 평균 소득은 4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성은 언제 소득이 가장 많을까요?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게
여성의 경우는 30대 후반이에요. 40대 가기 전에 30대 후반에 314만 원으로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떨어질까요? 너무 분명히 보여요. 30대 후반에 피크를 찍는 이유는 이때까지는 어쨌건 대기업에 다니는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던 이런 여성들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0대 후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통해서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40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격차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노년까지 갑니다. 60대 후반이면은 이제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정년 이후죠. 그런데 이때도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어떻게 되냐면 118만 원 차이가 납니다. 아니, 둘 다 정년을 퇴직했는데 왜 이런 격차가 나올까요? 남성은 정년 퇴직을 한 이후에도 대기업에서의 자기의 일의 경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직의 경우에는 이런 정년이 없죠. 이 전문직을 계속 수행해왔던 남성들은 60대 후반이 돼도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든가 아니면 약사든가 다 마찬가지죠. 의사든가. 하지만 여성도 물론 마찬가지로 60대 후반에도 이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여성의 60대 후반 임금도 남성에 비해서 110만 원 이상, 12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60대 후반 이후 여성 노인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바로 자살률 1위다 전 세계에서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자살률이 1위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20, 30대 때문이 아니라 50대 이후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10만 명당 자살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상대적 빈곤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앞서서 제가 1강에서 우리나라 평균 상대적 빈곤율이 약 16%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층으로 올라가면은 65세 이상은 이게 30%가 되고요. 75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됩니다. 벌어놓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75세 이상의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 빈곤율이 50%를 넘어가게 되고 이것이 여성 노인의 자살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상대적 빈곤, 불평등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한 집안, 가구를 따져요. 아,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못 살아. 저 집은 우리 집보다 잘 살아. 하지만 불평등은 이렇게 가구 단위로도 오지만은 집단 단위로도 오는데요. 그 집단 단위로 올 때 가장 취약한 집단이 노인이고 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경력 단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여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어떻게 경력 단절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의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뻔히 보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임신과 육아 때문에, 출산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가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을 낳고 나면 그 다음에 둘째를 낳을 것에 대해서도 또 한 번 그런 고민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율도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중년 이상 여성들의 불평등함, 가난함 또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고민을 해보면서 여성 불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